어?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떡볶이를 팔던 20살 유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8살 남자아이가 동그랗게 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누나가 그렇게 어머니랑 닮았어? 응, 우리 엄마 젊었을 때랑 완전 똑같아. 확신에 찬 아이의 대답에 유리는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자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닮았다는 걸까요? 그리고 해맑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이 아이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녁 오후 7시. 겨울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입구 계단역 좁은 인도에는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파란색 천막이 매서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휘잉.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서유리는 두툼한 패딩 점퍼 위로 앞치마를 두르고 천막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20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입김을 호호 불었지만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후. 하얀 입김이 연신 피어올랐어요. 유리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7시 13분.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4시간 넘게 서 있었지만 손님은 고작 5명 뿐이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유리는 텅 빈 거리를 쳐다보다 시선을 내렸어요. 포장마차 안쪽 떡볶이 철판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추위에 몸을 움츠린 채 빠르게 지나쳐갔어요.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드세요. 맛있는 떡볶이 여기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눈보라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유리는 꽁꽁 언 손을 다시 입김으로 녹이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피부가 트면서 따가웠습니다. 발가락도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었지만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 불 앞에 서 있는데도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천막을 흔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유리는 초조해하며 남은 재료들과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다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다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던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리는 얼어붙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아영 환자분 치료비 미납액 480만 원.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유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흔들렸어요. 480만 원. 유리는 입술을 깨물며 어제 오후 병원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김아영 환자 치료비가 밀렸는데요. 수납 창구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16주 진단이라 치료비가 꽤 나올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입금해 주세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유리는 종이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5층 병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울렸어요. 502호.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김하영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침대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였어요. 뺑소니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요. 유리야. 화영이 미안한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유리 쪽으로 뻗어졌어요. 유리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이모. 제가 다 해결할게요. 칼질을 멈추고 유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였어요. 김하영은 유리에게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갓난아기 때 부모를 여인 유리를 데려다 홀로 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유리를 보듬어준 화영이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모 꼭 나을 거예요. 유리는 화영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유리는 눈을 떴어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어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떡볶이 드세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여기 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유리는 몸을 더 웅크렸어요.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손은 얼고 발은 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유리는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아가씨, 어묵 국물 한 잔 줄 수 있을까?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종이컵에 뜨거운 어묵 국물을 가득 담았어요. 네, 여기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아가씨. 이런 날씨에 고생이 많네 그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습니다. 손등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 유리는 그 손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국물을 호호 불며 조금씩 마시는 모습을 보며 유리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이럴 때면 이 일이 힘들어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자 유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발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눈송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유리는 얼른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바로 담아드릴게요.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떨렸지만 능숙하게 그릇에 떡볶이를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떡볶이를 받아들고 돈을 건넸습니다. 유리는 거스름 돈을 정확히 챙겨주었어요. 저기요. 저도 하나 주세요.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뒤이어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여기 떡볶이 2인분이요. 어묵 포장 가능해요? 유리는 쉴 틈 없이 떡볶이를 담고 계산을 받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추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몸도 덩달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다행이다.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곤 돈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조금씩 쌓여가는 지폐들. 아직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유리는 다음 손님을 맞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어떻게든 마련하는 거야. 각오를 다진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어요. 몰려온 손님 때문인지 어느새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4시,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포장마차 앞이 한산해졌습니다. 유리는 잠시 숨을 돌리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는 느낌이 짜릿했어요. 유리는 입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또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헉헉.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포장마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 골목 입구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후드티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어요. 학원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요. 헉헉. 아이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포장마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또 뒤를 돌아보고 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갔다가 학원이 끝난 뒤 경호원을 따돌린 것이었어요. 경호원 몰래 학원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와 골목을 뛰고 또 뛰었죠. 이런 적은 처음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멈춰서서 코를 벌름거렸어요.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 떡볶이 양념이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아이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아이는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역 앞 작은 포장마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발견한 아이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포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포차 앞 1미터쯤 되는 지점에서 멈춰 섰어요. 유리는 아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니? 떡볶이 먹을래? 아이는 고개를 들어 유리를 쳐다봤어요. 후드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대답 대신 떡볶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빨간 국물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하얀 떡.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꼴깍. 아이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꼴깍. 아이는 작은 손으로 후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뒤집어 봤지만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8살 정도 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이가 떡볶이 앞에서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저 아이 어디서 온 걸까? 유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을 보니 질이 좋아 보였어요. 후드티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학원 가방도 깨끗했습니다. 신발도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집을 몰래 빠져나온 걸까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유리는 그릇에 떡볶이를 가득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리고 어묵 2개를 꼬치에 꽂아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어묵 국물도 따로 담았어요. 여기. 유리가 아이 앞에 떡볶이와 국물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리를 쳐다봤어요. 돈 없는데. 괜찮아. 오늘은 누나가 쏘는 거야. 진짜? 응. 따뜻할 때 먹어. 식으면 맛없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떡볶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릇을 감쌌어요. 뜨거운 온기가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아이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달콤한 맛, 쫄깃한 떡의 식감, 따뜻한 국물, 평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사실 민재는 재벌가의 아이였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양사가 짜준 식단만 먹었습니다. 유기농 채소, 무항생제 고기, 저염식. 길거리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떡볶이가 무엇인지도 책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맛은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이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선 늘 경호원과 가정교사의 감시를 받으며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웃을 일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그래. 응. 진짜 맛있어. 아이는 또 한 입, 또 한 입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힐끔힐끔. 경호원이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만약 들키면 다시는 이렇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유리는 아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뒤를 돌아봐? 혹시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 아, 아니야. 아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더 빠르게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 주위에 빨간 양념이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는 어묵 국물도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먹어. 안 빼앗아가.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을 힐끔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골목 입구에서 한 남자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40대 중반의 경호원이었어요.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몸을 숨긴 채 민재를 지켜봤어요. 도련님이 웃고 계시네. 윤태성은 놀랐습니다. 민재가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이었어요. 집에선 늘 무표정하거나 우울한 얼굴이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민재는 항상 어두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얼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구나. 그나저나 착하네. 아이한테 공짜로 떡볶이도 내어주고. 윤태성은 유심히 유리를 관찰했습니다. 20살을 조금 넘긴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도 없는 아이에게 음식을 그냥 나눠주는 걸 보니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그치만 길거리 음식이라니.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하나? 윤태성은 잠시 고민했어요. 만약 보고하면 민재는 더 강하게 감시받게 될 게 분명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냐. 그래봤자 떡볶이 한 번 먹은 건데 뭐 그냥 지켜보자. 윤태성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 민재는 떡볶이를 다 먹고 어묵 국물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에 버린 뒤 유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누나. 천만에. 맛있었어? 응, 진짜 맛있었어.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유리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와. 응, 꼭 올게. 진짜로. 민재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다시 후드 모자를 눌러 쓰고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타다닥 작은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유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후드티를 입고 학원 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작은 뒷모습이 참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다시 포장마차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경호원을 따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태성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나 그 떡볶이 누나한테 가고 싶어. 차 안에서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태성은 백미러로 민재를 쳐다봤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길거리 음식은 안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아저씨, 제발이요. 민재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윤태성을 쳐다봤습니다. 윤태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민재가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가끔씩이라도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절대 비밀입니다. 네, 약속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차가 포장마차 근처에 멈춰섰고 민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도련님, 천천히 가세요. 윤태성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민재는 이미 포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누나.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전 그 아이가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또 왔구나. 유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포차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돈 가져왔어. 저번에 먹은 것까지 낼게. 민재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어요. 유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저번 건 괜찮아. 누나가 쏜 거잖아. 아니야. 당연히 돈을 내야지. 민재는 고집스럽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유리는 민재의 고집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자, 떡볶이 줄게. 유리는 그릇을 들고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민재는 떡볶이를 기다리며 유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유리가 답답했는지 끼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 순간 유리의 얼굴을 처음 본 민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자신이 아는 얼굴과 지금 눈앞의 유리의 얼굴이 무척 닮아 있었거든요. 민재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유리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 말에 잠시 멈칫한 유리는 민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재는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유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누나가 그렇게 어머니랑 닮았어? 응, 우리 엄마랑 진짜 똑같아. 민재는 눈을 연신 깜빡이며 유리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응, 우리 엄마 젊었을 때랑 완전 똑같아. 그렇구나. 신기하네.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유리가 생긋 웃으며 민재에게 떡볶이를 건넸어요. 민재는 떡볶이를 받아들면서도 여전히 유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진짜 우리 엄마랑 똑같아. 그 사이 유리는 민재의 뒤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이 경호원 같았어요. 유리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민재를 다시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에 새 신발, 그리고 경호원까지. 역시 부잣집 애구나. 유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 거였구나 하고요. 을에 부잣집애라면 이런 길거리 음식은 잘 먹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유리는 경호원 태성에게 눈인사를 건넸어요. 혹시 같이 드실래요? 어묵 국물이라도요. 아,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유리는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가득 담아 윤태성에게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윤태성은 난처해했지만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생긋 웃은 유리는 민재를 보며 물었어요. 근데 우리 꼬마 친구는 이름이 뭐야? 민재. 장민재야. 민재구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나는 서유리야. 유리 누나. 민재가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유리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여운 손님이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서재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슬리퍼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어요. 민재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어요. 높은 천장, 벽을 가득 채운 책장들, 무거운 나무 책상,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서재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민재는 책상 아래 서랍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민재는 앨범을 꺼내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달빛을 받으며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엄마. 또 다음 페이지. 가족여행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민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막 성인이 되었을 때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 민재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것 봐, 엄마랑 누나랑 완전 닮았다니까? 두 사람이 무척 닮았다는 사실에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앨범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누나한테 보여줘야지. 민재는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옷 안쪽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런 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서재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문틈 사이로 복도를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서재를 빠져나와 복도를 따라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타다닥, 타다닥. 작은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재는 자기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진 속 젊은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내일 누나한테 보여주면 누나도 놀라겠지? 민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사진을 책상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나를 만나 엄마 사진도 보여주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오후 포장마차는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질 무렵이 되자 유리는 손님들이 드시고 간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 빈 종이컵을 모으고 떨어진 휴지를 주우면서 물티슈로 테이블을 한 번씩 닦아냈습니다. 휴, 오늘도 손님이 많았네. 유리는 행주를 헹구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근처 상권을 주름잡는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유리의 포장마차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팔짱을 끼고 포차를 훑어보더니 험악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무리의 우두머리 같았어요. 너 뭔데 여기서 장사해? 남자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폭력을 휘두를 듯 섬뜩했습니다. 위협적인 말투에 당황한 유리가 몸을 움츠러뜨리며 대답했어요. 저 여기 허가 받고 장사하는 건데요. 허가? 무슨 허가? 우린 허가 안 했는데? 남자가 비웃듯 말하자 뒤에 선 두 남자도 덩달아 웃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진 유리가 용기를 쥐어짜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딴 거 필요 없고 여긴 우리 구역이야. 우리 허락 없이 장사하면 안 된다고. 알아들어? 유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는 포차의 천막을 손으로 툭 치더니 포장마차를 쓱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니까 장사 좀 되나 본데 너 계속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면 다음에 우리 올 때 이것 좀 두둑히 챙겨놔. 남자가 손으로 지폐를 세는 신용을 하며 씩 웃었어요. 돈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유리는 기가 막혀서 입을 벌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뭐, 부당하다고? 여기서 더 장사하고 싶지 않나 봐? 쾅! 남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가판대를 내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떡볶이를 먹던 그 테이블 위로 주먹이 쾅 하고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종이컵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유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자는 포차 위에 돈통을 슬쩍 내려다보더니 얼어붙어 있는 유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올 때까지 준비해놔. 넉넉하게. 알겠어? 협박조의 말투에 유리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는 뒤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다른 두 남자도 따라갔습니다. 쿵쿵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유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후,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천막을 붙잡았습니다. 어떡하지? 다음에 올 때까지 돈을 준비 안 하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건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안 그래도 이모의 병원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폭들에게 돈까지 줘야 한다니요.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장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모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고 생활비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유리는 착잡한 얼굴로 목에 걸린 목걸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작은 은색 펜던트가 닿았어요. 어릴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이 목걸이는 이모가 돌아가신 엄마의 것이라며 유리에게 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유리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폭과의 일이 있은 후로 유리는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포장마차를 조금 더 안쪽으로 옮기고 손님을 응대할 때도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라도 또 조폭들이 올까봐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민재였습니다. 이번에도 윤태성 경호원과 함께였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포차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어서 와, 민재야. 유리가 반갑게 손을 흔들자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포차 앞에 섰어요. 며칠 만에 보는 민재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누나, 나 누나한테 보여줄 거 있어. 민재가 신이 나서 말하자 유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뭔데? 잠깐만. 민재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바스락 하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 민재가 사진을 유리에게 내밀자 유리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모서리가 조금해지고 색이 약간 바랬지만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유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건 사진 속 여자가 자신과 꽤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웃는 모양까지요. 가족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경호원 윤태성도 조용히 놀랐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사진 속 젊은 둘째 아가씨와 유리의 얼굴이 제법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둘째 아가씨보다는 그분과 더 닮은 것 같은데. 태성이 유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여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재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봐봐. 내 말이 맞지? 완전 똑같지? 유리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닮았네. 이분이 민재 어머니야? 응, 우리 엄마야. 대학생 때 사진이래. 민재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유리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유리는 아리송했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유리가 웃으며 말하자 민재도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치? 나도 처음 누나 봤을 때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니까. 민재의 말에 유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가 자신의 얼굴에서 그리운 엄마의 모습을 발견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재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신 거야?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숙였던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내가 5살 때 심장이 아프셔서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많이 보고 싶겠다. 유리가 따뜻하게 말하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엄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그래서 가끔씩 할아버지 서재 가서 엄마 사진 봐. 거기 앨범에 엄마 사진 많이 있거든. 그래. 유리가 부드럽게 대꾸하자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근데 이제 서재 안 가도 될 것 같아. 엄마가 보고 싶을 땐 누나를 보면 되잖아. 민재의 순수한 말에 유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사진을 민재에게 돌려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 그럼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누나한테 보러 와. 누나가 맛있는 떡볶이랑 어묵 잔뜩 줄게. 진짜? 그럼. 당연하지. 유리의 따뜻한 말에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나, 그럼 나 떡볶이 줘. 그래. 잠깐만 기다려. 유리는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그릇에 담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유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누나, 무슨 일 있어? 민재의 말에 유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리가 당혹감을 감추며 물었어요. 왜? 그냥 오늘은 저번이랑 다르게 좀 슬퍼 보여서. 유리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아무래도 어린 민재의 눈에도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티가 난 것 같았습니다. 유리는 조폭들이 찾아온 낮을 떠올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낮에 손님이 많아서 바빴거든. 아, 그렇구나. 민재가 순수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떡볶이를 받아들고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유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를 먹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순수한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잠시 포장마차에서 나와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호원 윤태성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리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담았어요. 찰칵. 유리가 자신이 아는 그 여성과 너무 닮아서 아무래도 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 캥기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민재한테 떡볶이 같은 길거리 음식을 먹이면 안 되는데 몰래 먹였다고 말하면 혼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내 꾸중을 듣는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어쩔 수 없다. 혼나더라도 말씀드려야지. 윤태성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때 민재가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나, 그럼 나 이제 가볼게. 그래, 조심히 가고 또 보자. 응. 유리가 손을 흔들자 민재와 윤태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유리는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폭들에게 줄 돈도 마련해야 하고 이모에 밀린 병원비도 수납해야 하니까요. 휴! 한숨을 쉰 유리는 다시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어요. 일단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내일을 또 버텨내는 수밖에요. 그날 밤 장도식 회장의 저택. 저택은 서울 압구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넓은 정원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택 안 거실에서 윤태성은 회장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챙기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늘 하루의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회장님이 둘째 아가씨를 떠나보낸 후 민재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으셨거든요. 그건 혼자 남겨진 손주를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미혼모였던 딸이 떠나며 손주에게 남은 가족은 자신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경호원인 태성에게 민재의 전반적인 상태와 일과를 보고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오후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잠시 후 장도식이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비서, 집사가 윤태성을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시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성은 긴장한 얼굴로 복도를 따라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으면서도 가슴은 빠르게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이윽고 그가 서재 문 앞에 도착해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들어오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성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재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무거운 나무 책상,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는 장도식 회장. 장도식은 70대 초반의 남자로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민재 상태는 어떤가? 장도식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윤태성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학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사도 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장도식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재가 엄마를 잃은 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거든요. 둘째 딸을 심장병으로 잃은 후 그 딸이 홀로 낳아 키운 민재에 대한 책임감이 장도식을 짓눌렀습니다. 손주만큼은 잘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어요.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군. 장도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가봐도 좋네. 네. 윤태성이 대답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장도식은 서류를 보다가 윤태성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들었어요. 무슨 할 말 있나? 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민재 도련님께서 길거리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에 자주 들르십니다. 떡볶이 포장마차? 장도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윤태성은 목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끼며 계속 말했어요. 네. 지하철역 앞에 있는 떡볶이 가게입니다. 도련님께서 그곳을 좋아하셔서 제가 동행해서 안전하게 지켜봤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먹였다는 말인가? 장도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도련님께서 너무 가고 싶어 하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도련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잘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장도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식사를 잘한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윤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 가게 주인 여성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젊은 여성인데 민재 도련님께서 그분을 보고 돌아가신 아가씨와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장도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보던 시선이 천천히 윤태성에게로 향했어요. 장도식이 살짝 흥미를 가지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지아랑 그렇게 닮았던가? 지아, 도식의 둘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1살에 이 저택에 들어온 윤태성은 20년 넘게 일하며 장도식의 가족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둘째 딸 지아가 미혼모로 민재를 낳은 일, 그리고 민재가 5살이 되던 해에 회장 부인과 같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일,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이 집에서 금기시되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까지. 윤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내뱉을 말이 회장에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둘째 아가씨와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첫째 아가씨와 더 닮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첫째 딸 미나. 20년 동안 이 집에서 누구도 입에 담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장도식 스스로도 애써 기억 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태성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장도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이 있나?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성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장도식은 핸드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유리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담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장도식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20년 전 집을 떠난 첫째 딸 미나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장도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첫째 딸 미나의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얼굴과 지금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완벽하게 겹쳐졌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저 얼굴이 좀 닮았을 뿐이야. 장도식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성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율이라고 합니다. 20살이고 지하철역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율이. 장도식이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유리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미나와 닮아 있었어요. 우연이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장도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불길한 예감, 아니 어쩌면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장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에 대해 조사해보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신원과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도식은 핸드폰을 윤태성에게 돌려주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20년 전 사진이었어요. 물러가도 좋네. 장도식이 말했습니다. 윤태성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서재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장도식은 서랍에서 미나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미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년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던 딸의 모습, 그 순간 묻어두었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데려온 결혼할 남자 문제로 갈등이 많았던 시절, 그는 딸이 선택한 남자를 인정할 수 없었고 딸과 매일 밤 다투었어요. 그러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는 결국 딸을 쫓아냈습니다. 딸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날의 빗소리, 딸의 울음소리, 닫히는 문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째 딸 미나와는 그렇게 절연하게 됐지요. 그리고 몇 년 뒤 딸이 원룸에서 화재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도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딸의 죽음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딸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딸이 비좁은 원룸에서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식은 그 일을 줄곧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나를 빼닮은 아이가 나타났어요. 장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한 예감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미나야. 장도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나의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딸의 얼굴과 오늘 본 유리의 얼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도식은 결심했어요. 미나를 닮은 그 아이에 대해 알아보기로요. 도식은 의자 팔걸이에 놓은 손을 까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천천히 깊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낮, 장도식 회장의 회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장도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며칠 전 본 그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미나를 닮은 아이 서유리.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장도식이 대답하자 문이 열리며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장도식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지만 사실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유리 20살, 호적상 어머니는 김하영 50대 후반입니다. 아버지 기록은 없습니다. 김하영, 장도식이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어요. 박 비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하영은 현재 뺑소니, 교통사고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딸 서유리가 김하영 씨가 운영하던 떡볶이 가게를 대신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장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다만 그래도 생활이 여의치 않은지 병원비가 꽤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비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서유리의 출생 기록, 학력, 현재 상황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적상 어머니가 김하영이라면 미나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 장도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얼굴이 닮은 사람일 뿐이었구나. 우연의 일치였던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어요. 알겠네. 수고했네. 장도식이 박 비서에게 나가봐도 좋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네. 저희가 주변 사람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추가 조사를 했는데요. 박 상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유리가 김하영을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부르더라고 합니다. 순간 장도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모라고? 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두 사람이 호적상으로는 모녀 관계지만 실제로는 모녀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상무의 말에 장도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안도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럼 서유리의 친모는?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장도식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계속 조사해보게. 서유리의 친모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 빠르면 빠를수록 좋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장도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유리의 친모가 따로 있다면, 그리고 그 얼굴이 미나와 그토록 닮았다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장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장도식은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미나가 2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한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남자는 평범한 차림의 젊은이였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장도식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은 그의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장도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자네 직업이 뭔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학력은?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의 대답을 들을수록 도식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의 지방대 출신, 그리고 부모도 없는 남자. 장도식의 딸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러자 미나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딸의 물음에 도식은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걸 몰라서 물어? 저 남자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고. 겉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절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미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장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안 돼. 난 저런 변변치 않은 놈한테는 절대 너 못 보낸다. 도식이 남자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얼굴을 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미나가 그의 팔에 매달려 말했어요. 그래도 전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네. 미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단호히 딸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안 돼. 절대 허락 못 해. 결국 그날 밤 장도식의 완고한 태도에 미나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도식은 그런 딸의 태도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남자한테 목을 매는 딸을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끝까지 남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도식 역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고집이 계속되자 도식은 사람을 시켜 남자를 미나에게서 떼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남자의 회사에 압력을 넣고 남자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죠. 그때만 해도 그게 딸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아무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제 선택을 대신할 권리는 없으시다고요.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식의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딸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비 역할이야. 이 아비가 다 널 생각해서 이런다는 걸 왜 몰라? 절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잖아요.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자존심을 위해서일 뿐이잖아요. 미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 집을 떠나는 게 낫겠어요. 뭐라고? 이 집, 제 발로 나가겠다고요. 미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도식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래, 나가. 그리고 다시는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장도식은 창문 너머로 미나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을요. 그렇게 딸과 절연했습니다. 사실 딸이 떠날 때만 해도 장도식은 미나가 시간이 지나면 뉘우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미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도식도 자존심 때문에 딸을 찾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연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장도식은 딸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나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결국 그는 비서에게 딸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따님이 3년 전 원룸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남편분과 함께. 장도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절연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딸의 결혼을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줬더라면 딸은 좁디 좁은 원룸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을 거예요. 화재 같은 사고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딸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보낸 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딸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도식은 줄곧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때 자신은 떠나던 딸을 붙잡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완고하게 고집을 부렸을까 하고요. 미나야. 장도식은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서유리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요. 도식이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짙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지하철역 앞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는 평소처럼 떡볶이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철판에서 고소하고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떡볶이 드세요. 맛있는 떡볶이 여기 있어요. 유리의 밝은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도로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창은 약간 열려 있었고 차 안에서는 장도식 회장이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잠시 있다 가지. 장도식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 안에서 유리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유리는 그릇에 떡볶이를 담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작은 좌판을 끌고 다니는 노인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작은 물건들을 파는 분이었어요. 아가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럼, 푼돈이라도 벌려면 어쩔 수 없지.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영 장사가 시원찮네. 아가씨는 오늘 좀 팔았어? 그럭저럭요. 참, 할아버지 저녁은 드셨어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자 유리는 어묵을 꼬챙이에 꽂아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자꾸 끼니 놓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괜찮아. 돈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유리가 웃으며 종이컵을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며 어묵을 받아들었어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도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교복을 입은 학생 2명이 포장마차로 다가왔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었어요. 두 학생은 가진 돈을 모아서 세더니 유리에게 말했어요. 누나, 떡볶이 하나 주세요. 유리는 떡볶이를 담으며 물었어요. 하나만? 둘이서 나눠 먹기엔 적을 것 같은데? 아, 저희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여학생이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리는 떡볶이를 2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자, 사양 말고 먹어. 그치만 저희가 돈이. 괜찮아. 그냥 먹어. 학생들이 배고프면 안 되잖아.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건넸습니다. 학생들은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하고 떡볶이를 받아들었어요. 장도식은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면서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꺼이 정을 베푸는 모습, 추운 날씨에도 밝게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저 아이는 대체. 장도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길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유리는 다시 떡볶이를 저으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면서요. 그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장도식은 유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웃는 모습, 모든 것이 미나와 똑같았어요. 미나의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저리 닮을 수가?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 장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장도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나가 집을 나간 후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저기 서 있는 유리일 가능성. 만약 저 아이가 미나의 딸이라면. 장도식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손녀. 장도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에게서 미나의 모습이 계속 겹쳐졌어요.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과 집을 떠나던 날 울면서 걸어가던 뒷모습까지 미나의 모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 장도식은 다시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또 다른 손님에게 떡볶이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만약 저 아이가 미나, 내가 남긴 아이라면. 장도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때 운전기사가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가세. 이제 가도 좋네. 장도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식은 차량 시트에 기대 한 번 더 결심했어요. 저 아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알아보겠다고요. 그리고 그가 탄 세단이 유리의 떡볶이 가게 천막 뒤로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오후 장도식의 회장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회장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장도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박 비서가 서 있었어요.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말해보게. 장도식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비서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유리 양의 친모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병원 기록, 그리고 화재 사고 당시 기록도 모두 확보했고요. 장도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비서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서유리 양의 친모는 회장님의 첫째 따님이신 장민아 씨가 맞습니다. 순간 장도식의 숨이 멎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아가씨는 원룸 화재 사고로 남편분과 함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생후 몇 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서유리 양이고요. 장도식은 서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온 힘을 다해 집중했어요. 아무래도 아가씨는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자신도 없이 커야 할 딸이 걱정돼 평소 친하게 지냈던 김화영 씨에게 부탁한 거고요. 박 비서가 다음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장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도식이 마음을 다잡고 물었어요. 그래서 김화영이 서유리를 입양해 자신의 딸로 키웠다? 네, 맞습니다. 평소 김화영 씨가 아가씨와 자매처럼 지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보면 아가씨의 유언을 듣고 서유리 양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왔고요. 장도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도식이 눈을 떴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겠네. 수고했네. 회장님, 그럼 이제 서유리 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비서가 물었습니다. 장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보라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연 이유를 알 수 없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지, 이 찜찜한 기분은? 유리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분을 느끼며 주걱으로 떡볶이를 저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날씨 역시 바람이 세차게 불며 심상치 않았고요. 오늘은 일찍 정리해야겠다. 유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휙, 휙. 처음엔 가볍게 떨어지던 눈송이가 점점 거세졌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휘잉. 바람소리가 천막을 두드리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유리는 서둘러 천막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네. 유리가 중얼거리며 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쿵쾅쿵쾅. 그 순간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5명의 장정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난번 그 조폭들이었습니다. 야, 잘 지냈어? 조폭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거들먹거리며 물었습니다. 얼굴엔 조소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동안 돈 좀 벌었냐? 유리는 몸을 움츠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죄송하지만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이모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원비를 내느라. 그러자 단번에 남자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뭐? 준비를 못해? 죄송해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얼른 마련해서 드릴게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왜 내 사정을 봐줘야 되는데? 남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리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기한 조금만 주시면 꼭 마련해서 드릴게요. 네. 유리가 애원했지만 남자는 팔짱을 끼곤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오늘부로 여기 장사는 접는 걸로. 오케이. 남자의 말에 유리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네. 안 돼요. 이 포장마차만큼은 절대 안 돼요. 제발요, 아저씨. 네. 하지만 유리의 부탁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유리의 애원을 가뿐히 무시한 남자가
자신의 무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그러자 남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포장마차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도구를 집어던지고 작은 테이블을 내던지고 천막을 찢었어요. 쾅! 철퍼덕! 직! 천막이 찢어지며 차가운 눈바람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은 조리도구를 걷어차고 접시를 깨뜨리고 떡볶이 판까지 뒤집어 버렸어요. 와르르! 온갖 소리가 뒤섞이며 포장마차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리가 소리치며 자그마한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의 힘으로 5 장정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저리 비켜. 남자에게 밀쳐져 내동댕이 쳐진 유리가 울먹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다들 몸을 사리며 빠르게 천막 앞을 지나갔어요. 그 누구도 유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누가 좀.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발걸음을 빨리 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포장마차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모든 게 부서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에 절망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누나.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재가 눈보라 속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윤태성과 경호원 2명이 함께 뛰어오고 있었고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윤태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조폭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너희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우두머리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저희도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태성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뭐, 가만 있지 않아? 웃기고 있네. 남자가 비웃으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휙! 하지만 태성은 가볍게 피한 뒤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폭들이 태성을 포함한 경호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쿵, 탁, 퍼. 주먹이 오가고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조폭들은 금방 제압당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은 경호원들의 눈빛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이 자식들. 무리의 우두머리가 신음을 흘리며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짓했어요. 퇴! 조폭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장정들은 서둘러 눈보라 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단락되자 민재는 바닥에 엎어져 있는 유리에게 달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누나, 괜찮아? 민재야. 누나,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는 다치지 않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유리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포장마차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천막은 찢어지고 테이블은 부러지고 조리도구는 모두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떡볶이 판도 뒤집혀 있었어요. 아!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집기를 주었습니다. 부러진 테이블 다리, 찌그러진 냄비, 깨진 접시들. 하나하나 집어들었지만 이미 다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어떻게? 유리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결국 유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필요하고 이모의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모든 게 다 부서졌습니다. 유리는 부서진 집기를 꽉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일한 생계 수단이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민재도 눈물을 흘리며 유리의 옆에 앉았어요. 누나 울지 마. 민재가 울먹이며 유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유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도식 회장이었습니다. 장도식은 눈보라 속을 걸어왔어요. 눈송이가 그의 어깨와 머리를 덮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리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유리는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장도식을 봤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장도식은 유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유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는 유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미나와 똑같았어요. 젊은 시절 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장도식의 시선이 유리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목걸이, 유리의 목에 작은 은색 펜던트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도식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건, 그 목걸이는 장도식이 미나의 20살 생일날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주문 제작 목걸이였죠. 펜던트에는 작은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미나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장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장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 목걸이는? 유리는 눈물로 얼룩진 뺨을 닦아낸 뒤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이건 돌아가신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 유리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장도식의 목소리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네. 몇 년 전에 키워주신 이모가 저한테 주셨어요. 엄마 유품이라고. 유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도식은 유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를 준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장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이 낯선 노인이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민아요. 장민아예요. 그 순간 장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흐르는 눈물. 20년 동안 참아왔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도식은 말없이 유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는 장도식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유리의 눈동자에서 의아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휘잉.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장도식은 천천히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유리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 주었어요. 추울 텐데 이거라도 걸치고 있게. 따뜻한 코트가 유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장도식을 올려다봤어요. 아가씨,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나? 장도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낯선 노인이었지만 왠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따뜻한 곳으로 가세.
여기는 너무 추우니 장도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태성에게 눈짓했어요. 조용한 곳을 찾아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얼마 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 윤태성이 마련한 카페는 한적한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이라고는 장도식과 유리 둘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와 윤태성은 카페 밖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도 마시겠나? 장도식이 물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장도식은 따뜻한 코코아와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가씨 혹시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나?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아가씨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장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돌도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한테 들은 얘기로는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원룸에서 저를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나면서 두 분 모두 돌아가셨대요. 운 좋게 저만 살아남았고요. 장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잔을 꽉 쥐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이모한테 맡겨서 이모가 절 키워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유리가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는 이모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모의 보살핌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요. 이모는 아까 보신 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셨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그걸로 저를 키우셨죠. 학교도 보내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이모한테 정말 감사해요. 유리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모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모가 하시던 떡볶이 가게를 대신 맡아서 운영하게 됐고요. 생활비랑 이모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도식이 유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아가씨가 고생이 많구먼. 유리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없는 절 키워주셨는데 이모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유리가 어렴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웠어요. 다시금 걱정에 휩싸인 유리가 습관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떡볶이 가게를 못하게 되어서 걱정이에요. 이모 병원비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있어야 하는데.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도식은 유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네. 유리가 고개를 들어 장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네. 이모분의 병원비도 아가씨의 생활비도 학비도 모두 내가 책임지겠네. 네. 할아버지가 절 도와주시겠다고요? 왜요? 유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식은 유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씨가 바로 내 손녀니까. 순간 유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유리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도식은 유리가 손에 쥐고 있는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아가씨가 지금 만지고 있는 그 목걸이, 그건 내가 딸에게 준 목걸이야.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내 딸 미나의 20살 생일날 선물한 목걸이지. 아마 목걸이를 뒤집으면
뒷면에 미나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거야.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M, A. 저 정말. 유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도식을 바라봤습니다. 장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장미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내 손녀지. 장도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내 엄마가 한 남자를 데려왔어. 내 아버지였지. 하지만 나는 그 남자를 인정할 수 없었어. 가난했고 변변한 직업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아주 심하게 반대했어. 장도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는 계속해서 내 아버지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나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단다. 심지어 내 아버지의 할머니까지 괴롭혔지. 그러다 내 엄마가 알게 됐고 결국 집을 나갔어. 유리는 숨을 죽이고 도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내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어. 하지만 끝내 미나는 돌아오지 않았지. 그리고 3년 뒤늦게 내 엄마가 화재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땐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도식이 참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때 미나가 아이를 낳았는지 꿈에도 몰랐어. 장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서야 알게 됐지. 내게 20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손녀가 있다는 것을. 장도식이 속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리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유리야. 정말 미안해. 장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집에서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내 엄마가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진 않았을 거야. 내가 그때 두 사람을 인정하고 허락해줬더라면. 장도식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으면 너도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겠지. 다 내 잘못이야. 장도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도 미나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그 모습에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도요. 유리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이 목걸이를 하고 계셨던 걸 보면요. 유리가 미소를 지으며 도식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렇게 만났잖아요. 부족했던 시간은 지금부터 함께 채워나가면 돼요. 장도식은 그 위로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는 정말 미나를 쏙 빼닮았구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 엄마를 닮았다니 기뻐요. 유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도식은 눈물을 흘리며 유리를 꼭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유리야. 너 같은 손녀를 만나게 되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하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도식과 유리는 함께 이모 화영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김화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인 화영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유리를 보자 화영의 얼굴이 단숨에 밝아졌습니다. 유리야. 왔어? 하지만 곧 유리 옆에 낯선 남자를 보고 화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화영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혹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장도식이라고 합니다. 장도식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유리의 할아버지이고요. 화영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장도식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제 손녀를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장도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나가 생전에 저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송구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일단 치료비는 제가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에 걸쳐 천천히 갚겠습니다. 장도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화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그보다 화영이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한테 잘해주세요. 제게 잘해주시는 것보다 유리한테 잘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화영이 도식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니 말씀드리는 건데 유리의 존재를 비밀로 한 건 미나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장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나가 회장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저한테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고 딸도 낳았으니 행복했다고. 화영의 말에 도식은 조용히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미나는 저한테 남은 돈과 화재 보험금을 다 맡기면서 유리를 잘 키워달라고 했죠. 화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유리를 응시했습니다. 도식이 화영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장도식이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 화영은 유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이제 내 곁에 든든한 가족이 생겼잖아. 그러자 유리가 눈가를 붉히며 답했어요. 이모도 제 가족이에요. 이모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화영이 유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유리야. 그리고 장도식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리를 제대로 지켜주겠다고.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손녀에게는 다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미나가 못다한 삶을 유리를 통해 보상받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화영과 유리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장도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눈이 그쳐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장도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리와 화영에게 병원 근처에 아담하고 깔끔한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2층짜리 주택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거실과 따뜻한 분위기의 방들. 유리는 새 집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이 정말 저희 집이에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도식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유리 너는 이 집에서 이모와 편히 지내면 돼. 할아버지.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도식은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모 수술비도 내가 전액 부담할 테니 걱정 말고. 이모에겐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거야.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도식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앞으로의 생활비도 매달 지원할 거니까 유리,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뭐든 해도 좋아. 대학 학비부터 유학까지 말이야. 유학까지요?
유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도식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줄 거야.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구나. 유리는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를 팔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졌으니까요. 유리는 조용히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유리는 알 수 있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과 손녀를 20년 동안 모르고 지낸 미안함을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께 꼭 효도할게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도식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그날 유리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생계를 위해 떡볶이를 팔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꿈꾸던 요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유명한 요리 학원에 등록했고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우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의 말에 유리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 재료를 다루는 손길 하나하나가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리는 가방 속 요리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늘 요리 생각뿐이었어요. 우리 요리사님, 오늘은 뭐 배웠어? 이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이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재활 치료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 실습했어. 근데 아직 잘 못해서 능숙해지면 그때 만들어줄게. 그래. 기대되는데?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리도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유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껏 이모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했지만 살아가는 건 늘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오다니.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해서 그저 감사한 마음만 들었어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건 다 낳아주신 엄마 아빠 덕분이야. 유리는 목걸이를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유리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기분 좋게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목걸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주말 오후가 됐습니다. 오늘은 유리가 할아버지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유리는 준비를 하고 장도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저택은 몇 번을 와도 크고 웅장했어요.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그리고 우뚝 솟은 대저택. 유리는 긴장하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나, 어서 와. 아니다. 이젠 누나가 아니라 이모지. 현관에서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재는 유리가 자신의 이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뛸 듯 좋아했어요. 누나가 이모가 돼서 너무 좋아. 이모. 민재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유리는 웃으며 민재를 안아주었어요. 나도 조카가 생겨서 너무 좋아, 민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서재에서 나온 도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드디어 우리 손녀가 만든 떡볶이를 먹어볼 수 있겠구먼? 그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아버지.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유리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주방은 이쪽이야, 이모. 유리는 민재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주방이었어요. 유리는 민재와 할아버지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떡을 씻고 야채를 썰고 고추장 양념을 만들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드는 동안 민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신나게 지켜봤어요. 이모, 냄새 진짜 좋다. 그치?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뒤 떡볶이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자, 완성. 유리가 떡볶이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떡볶이를 받아들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민재가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먹고는 크게 감탄했어요. 진짜 맛있어. 이모 요리 진짜 잘한다. 최고야. 유리는 웃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의 말에 도식도 유리가 만든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구나. 우리 손녀 요리 솜씨가 대단한걸. 정말요? 그럼 앞으로 드시고 싶을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제든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유리가 도식과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나, 앞으로 자주 놀러와. 응? 민재가 유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시간 날 때마다 올게. 마주보며 웃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도식은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거였어요. 가족이 함께 웃고 떡볶이를 먹는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도식은 두 아이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유리는 보육원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냄비와 각종 식재료들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떡볶이 만들어 주시기로 한 자원봉사자님이시죠?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보육원 주방으로 들어간 유리는 곧장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유리는 요리 학원에서 배운 스킬들을 활용해 전보다 더욱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와, 떡볶이다. 아이들이 주방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유리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며 웃었어요. 맛있게 먹어. 네. 누나, 정말 맛있어요. 지금껏 먹은 떡볶이 중에 최고예요. 유리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유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배식했습니다. 유리야.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다 말고 뒤를 돌아봤어요. 도식이 민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재야. 이모. 민재가 달려와 유리를 안았습니다. 장도식은 미소를 지으며 유리에게 다가왔어요. 유리가 놀라며 도식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손녀가 봉사한다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도 도우러 왔지. 도식의 대답에 유리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자, 그럼 뭐부터 하면 되니? 그럼 일단 아이들에게 떡볶이 좀 나눠주시겠어요? 유리의 말에 도식과 민재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었습니다. 달큰한 떡볶이 냄새가 보육원 가득 퍼졌어요. 이윽고 4시간가량의 봉사활동이 끝난 뒤 세 사람이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던 원장님이 따라 나와 말했어요. 잠깐만요. 오늘 와주신 기념으로 세 분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원장님이 밝게 제안했습니다. 유리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요? 전 좋아요. 유리가 할아버지와 민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의견도 자신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보육원 마당에서 함께 서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자, 그럼 찍습니다. 원장님의 말에 도식은 유리와 민재를 양쪽에 두고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와 유리도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쳐다봤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이 찍혔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유리는 원장님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사진을 클릭해 확인했어요. 프레임 안에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손주.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예쁘게 찍힌 사진을 본 유리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 곁엔 이모도 할아버지도 민재도 있으니까요. 싱긋 웃은 유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었어요. 이모, 안 오고 뭐해? 그때 민재가 유리에게 뛰어와 물었습니다. 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민재야. 두 사람은 저 멀리 기다리고 있는 도식에게 걸어갔어요. 그 순간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벚꽃잎이 하늘 안을 떨어졌습니다. 유리는 그 광경을 눈으로 담으며 싱긋 미소를 지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리와 민재, 그리고 할아버지.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